마치 시베리아 바람에 지금 계속 불어오는 듯한 이 피렌체, 베니스 이 북쪽만 추운 게 아니고 밀라노까지 지금 우리가 가는 로마도 추워요. 예, 그럼 확실히 이상 기온이에요. 로마 나폴리는 가장 따뜻한 곳이에요. 예, 우리나라 제주도보다 훨씬 따뜻하고 제가 로마에만 계속 살고 있는데 정말 로마가 이 날씨면 와 좀 이상하다 예,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 모레도 따뜻하게 예, 입고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저희가 오늘 주무시는 호텔에서 하루만 잘 거예요. 하루만 자고 내일 짐을 다시 싣고 내일 오전에 바티칸 박물관 예약이 있습니다. 오전 8시인데 최대한 이제 8시 반까지 여유가 이렇게 동선이 있어요. 어쨌든 최대한 내일 아침 일찍 먹고 짐 싣고 바티칸 박물관 가야 되는데 꽤 멀어요. 예, 로마는 워낙 큰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서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트래픽도 그 정도 심해요. 그래서 내일 조금 일찍 서둘러 주시고요. 박물관에 지장 없도록. 박물관 다 보시고 나면 박물관에는 이제 베드로 성당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티칸 시국 투어니까 박물관과 베드로 성당 내부까지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버스로 점심 식당으로 이동할 거예요. 내일 점심은 한국 식당이라고 로마 시내에 있는 한 식당이에요. 오늘 저녁도 이제 한 식당입니다. 로마 외곽에 있는 페이가든이라고 부르는 식당입니다. 근데 여기가 위치가 좋아요. 오늘 가는 호텔에서 아주 가까워요. 한 10분 거리에요. 그래서 다른 식당과 호텔에 비하면 굉장히 이동거리가 짧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점심은 이제 다른 로마 시내에 있는 한국 식당에서 먹고 이제 거기서 버스 타고 쭉 한 2-30분 가면 로마 시내로 이동해서 트레비 근처에서 이제 로마 시내 투어를 시작할 겁니다. 로마 시내 투어. 로마 트레이븐스 먼저 차 투어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보시겠죠. 차를 타고 다니니까 택시 타고 다닌다 생각하시면 돼요. 로마 시내 어디든 다 갈 수 있으니까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트레이븐스, 스페인 광장, 판테온 신전, 또 대전차 경기장, 카피돌리 언덕, 포로로마노, 진시레까지 이렇게 진실회 같은 경우는 가보고 이게 줄을 서야 돼요. 예, 그래서 저희는 가긴 하는데 줄이 너무 길면 거기서 시간을 3-40분 잡아먹고 사진은 달랑 3초 찍으라 그래요. 그래서 이건 좀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가기는 가서 이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이렇게 다 이렇게 많이 볼 수 있는 좋은 투어, 그리고 덜 힘든 투어. 그 다음에 이제 안 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제 조 팀장님하고 같이 도보로 같은 시간 동안 3시간 정도 이렇게 구경하고 식당까지 오는 일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여러분들 진짜 많이 걸어요. 서 있는 시간도 많고 아마 지금까지 했던 투어랑은 차원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한 2만에서 2만 5천 번은 기본 나오니까 신발, 운동화 아시겠죠? 반스 못 신겠다. 구두 신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냥 내일 편한 운동화를 꼭 신고 오시기 바라고. 이게 오전에 바티칸 박물관이 왜 8시에 나왔냐면 보통 저희가 이제 오전에 시내 투어 하고 오후에 바티칸 박물관 왔는데 모레 있죠? 내일 지나서 토요일날 못 닫는데요. 불편해. 토요일날이 큰 이 바티칸 금명절이라서 문 닫고 그 다음날 일요일날은 원래는 문 닫는 날. 그래서 이틀을 닫다 보니까 모든 일단 뭐 또 청바지 게스트들이 입지, 청바지. 금요일날로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안표를 구하는데 애먹었어요. 딱 아침 8시 표밖에 없대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가서 보다 보면 아마도 엄청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티칸 박물관은 딱 하면 여러분들이 딱 상상이 되시죠? 실내 투어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여기 강 지나는데 오른쪽 보세요. 저 끝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봤던 성당의 도마하고 종탑 보이죠? 저 종탑은 누가 만들었댔죠? 지오토. 그 다음에 돔은 브루넬레스키의 돔과 지오토의 종탑이다. 그렇죠? 어디서 보든 눈에 딱 띄도록 이렇게 배치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저게 1296년도 시작해서 1400년대 만들어져요. 그리고 돔은 1400년부터 새로 시작해서 약 25년 걸려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저 성당을 먼저 짓고, 성당 먼저 짓고 그 주변으로 집들이 지어진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집 짓고 그 가운데 공터에다가 성당을 지은 게 아니에요. 여기 사람들은 항상 성당의 공간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성당을 가장 좋은 자리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바치고 그 주변으로 유력자 가문의 집을 짓는 거예요. 힘있는 권력 가문.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 해가지고 이제 평민들은 일반 서민의 주택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일 오전에는 이제 바티칸 박물관, 그리고 베드로 성당 이렇게 하고 밥 먹고 나면 또 이제 시내 투어가 또 오전 에너지 쓴 이 노동량만큼 또 오후에 하기 때문에 내일은 체력 안배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내일 저녁 다행인 게 이제 우리가 옮기는 호텔이 그래도 시내 안쪽이에요. 그래서 우리 저녁 먹는 식당에서 다 가까워요. 내일 저녁 식당도 가깝고 모레 식당도 가까운 편이니까 이동해서 뭐 금방금방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괜찮은 편이고 그 다음날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이죠. 내일은 금요일, 모레 토요일 날은 이날은 우리가 자유시간이 많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내일은 짜여진 일정대로 바쁘게 다녀야 되고 그 다음날 토요일 날은 자유가 많은 우리 십도락 투어라는 그 본연의 테마에 맞게 진행이 되는데 그래도 좀 내일 투어할 때 너 좀 덜 바쁘게 시내 투어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 날 토요일 날 아침에 저희가 버스로 콜로세움을 갈까요? 콜로세움 어차피 버스는 콜로세움에 내려줍니다. 콜로세움 내려가지고 콜로세움 천천히 둘러보고 제가 설명 쭉 드리고 자유시간 1시간 정도 드릴 거예요. 거기는 사진 찍는데도 꽤 오래 걸리지만 위에 그 콜로세움 옆에 지하철역이 있어요. 그 위로 올라가면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진 되게 이쁘게 나와요. 예, 거기 그 다음에 좀 추우면 그 옆에 카페 있으니까 카페 들어가서 커피도 한잔 하시고 여유 있는 시간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쭉 한 15분 걸어가면 그 옆에 대전차 경기장이 있어요. 영화 배너에서 보셨던 마차 경기장. 예, 그 공터인데 공터지만 이 역사적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콜로세움만큼 중요한 곳이에요. 이곳이 이제 붙어 있어요. 10분 15분 거리에 두 군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버스 타고 쭉 이동하면 우리가 가는 캄포디 피오레 그 다음에 트라스테베레지고 그쪽이 또 나무나 광장하고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볼거리가 아주 풍성한 곳입니다. 시장도 있고 그 다음에 식당 밥 먹을 자유롭게 식사하실 식당도 그쪽에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젤라또 가게 그 다음에 돌체 가게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자유시간 서너 시간 여유있게 보내고 점심까지 드신다며 버스 타고 저녁 식당 이동해서 저녁 먹고 저녁 조금 늦은 시간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은 왜 야경이 있기 때문에 여기 해가 일찍 지잖아요. 5시 반부터 이제 어두워지니까 여러분들 조금 일찍 먹고 우리 걸어다니면 힘드니까 차를 불러가지고 차 타고 여유있게 아름다운 이 로마의 야경을 봅니다. 제일 이쁜 것만 뽑아가지고 벤치 투어 할 때, 낮에 벤치 투어 할 때는 많이 봐야 돼요. 많이 봐야 되는 목적이죠. 로마 영화에 나왔던 트레이본소 스페인 광장, 판테온 신전 등등 해가지고 많이 봐야 돼. 하나로 더 봐야 되는 거고, 오후에 저녁의 야경은 여유를 가지고, 베네치아 광장, 나보라 광장, 또 천사의 다리, 천사의 섬, 베드로 성당의 광장 등등, 이쁜 곳이 많아요. 그곳을 뽑아가지고 다 보고 그 다음에 호텔까지 저희 차량으로 편안하게 가시는 그런 투어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시게 되면 이제 로마가 이틀 이 십도락 투어가 아니면 힘들어요. 보통은 이제 하루 정도 하고 또 로마를 떠나게 되는데 하루를 이제 이틀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가지지만 내일 같은 경우는 좀 일찍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을 6시 15분에 준다 그러네요. 조식을 우리 호텔에서 제가 6시에 달라 그랬는데 아무래도 이제 호텔 사실상 15분에 준대요. 그래서 이제 밥 먹고 화장실 쓰고 짐 싣고 한 7시쯤 출발을 해줍니다. 그러면 바티칸까지 1시간 이상 걸리니까 바티칸 예약 시간 맞춰서 가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셨던 이 피렌체는요, 메디치 가문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죠. 아까 우리 강으로 그 백교 다리 보러 갈 때 우피치 미술관 보셨잖아요. 그 우피치 미술관은요, 정말 세계적인 크기예요. 단일 이 회화 미술관으로 가장 크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4층짜리 디귿자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거 만든 사람이 이제 지오르지오 마사리라는 사람인데, 바로 메디치 가문이 총애했던 화가예요. 이 사람이요, 뭘 그랬냐면 아까 우리가 봤던 도모 성당의 돔 있죠, 붉은 돔 돔 내부에 그림을 그린 사람이에요. 그 내부에 무슨 그림이 있냐면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최후의 심판. 최후의 심판은 최후의 심판,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은 화가들이 이 제목, 이 타이틀을 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렸어요. 그래서 우리 내일 가시는 바티칸 박물관 안에 시스틴 소성당의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이 가장 유명하죠. 근데 또 여기 조르지 마사리가 성당, 피렌체 성당 돔 내부에 그렸어요. 그 다음에 아까 세례당 보셨죠? 세례당 내부에 천장에요, 금 모자이크로 베니스 금 모자이크 공예가들이 최후의 심판을 또 그려놨어요. 그리고 최후의 만찬은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 가장 유명하죠. 밀라노에 있습니다. 어떤 성당 수도 벽에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단은요, 이 시스틴 소성당이라는 곳을 만든 교황님이 이 방을 왜 만들었느냐,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냐, 바로 교황님이 죽고 나면 새로운 교황을 뽑는 투표장으로 만든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콘클라베 투표. 콘클라베 투표. 이 전 세계에 흩어진 추기경 250명이 교황님 선종 소식을 들어요. 또 교황님 죽었다는 걸 선종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소식을 듣고 나면 가랑바람 비행기로 이곳에 도착해서 자기 핸드폰하고 자기 스마트폰하고 개인 소지품을 전부 서류봉투에 딱 넣고 뒷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는 그 안에서 이제 문을 잠궈요, 밖에서. 사람이 추기경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계속 교황님 뽑는 데 집중해라 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걸 걸어 잠그다 라고 해서 콘클라베 투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방을 1470년경에 시스투스 4세 교황이 만들었어요. 영어식으로 해도 시스틴이라고 그러죠. 우리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 보면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솔로몬의 성전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성전이 5000년 전에 만든 건데 2000년 전에 로마 군대가 세계에서 제일 강할 때 군대를 이끌고 가서 예루살렘 멸망을 시켜요. 그리고는 솔로몬의 성전도 파괴를 합니다. 이름이 티투스 황제예요. 티투스 황제. 콜로세움 지었던 황제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로마에 그 예루살렘 정복 기념의 게시물이 당당히 서 있습니다. 티투스 황제 게시물. 이때 파괴된 성전을 이 1400년 지나서 시스투스 4세 교황님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바티칸에다가 지었고요. 똑같은 솔로몬 성전. 그게 바로 시스틴 소성당이에요. 높이가 20m, 길이가 40m, 폭이 14m 이렇게 기록이 그대로 나와 있죠. 여러분들 높이가 20m면 굉장히 높아요. 내일 우리가 가가지고 한 10분만 그림 보고 나오던 손님들 뒷목 잡고 나와. 아이고 뭐니? 아이고 뭐니? 이렇게 하고 나오세요. 근데 미켈란젤로는 거기 천장에 5년 동안 매달려가지고 그 그림을 그린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시스틴 소성당 교황님이 이 방을 만들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메디치 가문, 여기 피렌체 메디치 가문의 최고의 실력자들을 다 데리고 있어요. 조각, 그림, 건축, 그리스 철학 아카데미 해가지고. 그래서 이 교황님이 메디치 가문한테 요청을 했어요. 실력 있는 그림 화가 6명만 좀 보냈어요. 예? 그래가지고 데리고 뽑아서 보냈어요. 거기에는 이제 팀장으로 보티첼리가 와요. 여러분들 비너스 탄생으로 유명하죠. 그 사람이 와가지고 라파엘로의 그림 수행했던 베르지노, 미켈란젤로 그림 잠시 가르쳤던 기를란다요, 뭐 로셀리, 안토니오, 루카 시뇨를 해서 이 6명을 데리고 양쪽 벽에, 우리가 이제 정면을 바라본다 생각하면 왼쪽 벽, 오른쪽 벽에 그림들이 있어요. 왼쪽 벽에는 6점의 그림이 있는데 누구 그냐? 모세 이야기, 모세. 구약 성경의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 이야기 6점, 오른쪽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6점 해가지고 이걸 갖다 당신은 예수 1번 모세 1번 그리시오, 당신은 모세 2번 예수 2번 그리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6명이서 이렇게 나눠 그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미켈란젤로가 24살 때 이 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미켈란젤로는 1464년생이에요. 피렌체 카프레제라는 차로 한 30분 정도 떨어지는 도시인데 거기 살았대요. 근데 아빠는 말단 공무원을 있다가 은퇴한 상태인데 옛날 우리 선비들을 보면 은퇴하고 각각 거쳐 메고 일하러 가서 가족들 이제 신경을 구하고 와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하고 책만 읽는 거예요. 무능력자 한마디로. 아들 3형제를 낳았어요. 그중에 이제 둘째로 태어납니다. 미켈란젤로는. 엄마는 막내를 놓다가 돌아가세요. 남자 4명에서 정말 지질이 공상으로 살았대요. 근데 이제 이 가난한 집에 아들 형제가 태어나면 보통 그 당시 중세 때는요, 원하는 찾을 수 있는 직업이 뭐냐? 신부, 캐톨릭 신부예요. 예, 신학대학이 무료로 이렇게 교육을 시켜줬기 때문에 신부가 됐대요. 여러분 어제 그 베니스 가니까 안토니오 비발디라는 사람 이야기 들었죠? 카사노바라는 사람 이야기 들었죠? 이 사람들 다 원래 신부였어요. 신부하다가 음악가로, 또 신부하다가 플레이보이로 이렇게 직업 전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켈란젤로 형 동생도 역시 이제 신부 일을 하고, 미켈란젤로는 근데 관심이 없어요. 성직자예요. 그래서 뭘 하느냐, 아버지를 졸라 가지고 없는 양편에 아빠 나 그림 진짜 배우고 싶어요. 좀 나 학원 좀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아들 고집을 이기지 못해서 아빠가 이 아이를 피렌체 미술학원으로 보내줘요. 기를란다요라는 그림 학원으로 보냅니다. 자, 그림을 이제 그토록 원하던 그림을 배우는데 한 6개월 배웠나요? 해보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 네, 자기가 생각했던 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붓을 던져버리고 나와요. 나 이거 안 할래. 이러고는요, 다른 곳을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들어간 곳이 바로 조각학교로 들어가요. 조각. 네, 그래가지고 이제 조각을 하는데 하루는 어느 광장
광장의 귀퉁이에서 앉아가지고 열심히 막 지점 가져와가지고요 대리석 덩어리를 가지고 막 깨고 다듬고 한데 제우스 신의 중앙상을 새로운 대리석을 옮겨 만들었는데 와 완전히 이거는 뭐 기성 조각가의 솜씨예요. 깜짝 놀랄 정도예요. 그래서 길 가던 로렌조 메디치 아까 우리 그 미술관 있죠. 오피지 미술관 벽에 안쪽에 두 명 있었잖아요. 코지모 메디치, 로렌조 메디치. 코지모는 할아버지예요. 로렌조는 손자예요. 자, 공사가 많네요. 여러분 안전벨트 꼭 하세요. 자, 그래서 이 코지모 메디치가 정치를 참 잘했어요. 이 메디치 가문은 무려 여기 300년 지배를 했다 그러는데 제일 시초의 처음 메디치는 조반니 데비치라는 사람이고 아까 우리 점심 먹었던 식당 있죠. 그 집 가문 알비치 가문의 딸이 이제 여기 조반니 메디치한테 시집을 온 거예요. 100억 가량의 결혼 추첨을 가지고 저도 와이프가 그 정도 갖고 왔으면 잘할 자신 있는데 기회를 안 주시다 아직. 자. 어쨌든 사업을 워낙 잘했어요. 그래서 이 피렌체 출신도 아니에요. 뼈대가 깊은 가문도 아니고 저 시골 무젤로라는 곳에 이사 왔는데 얘가 거의 뭐 이 사업산에 뛰어나가지고 피렌체 경제를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아들이었던 코지모 메디치로서는 정말 뛰어난 정치 수완을 발휘를 합니다. 이 사람은요 정말 잘해요. 근데 귀족들 뭐 상류층 부자들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다수의 가난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친 거예요. 그래서 표를 계속 얻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죽을 때쯤 돼가지고 아들 2명 있었는데 큰아들이 피에로 메디치인데 병이 있었어요. 지병 뭐냐? 통풍 환자였어요. 통풍 환자. 요즘은 통풍 오면 약으로 다스리고 또 뭐 식사, 맥주 이런 거 절제하면서 다스릴 수가 있는데 그때만 해도 중병이었대요. 죽을 병이었대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들 이 피에로가 받았는데 대권을 6개월 만에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피에로의 아들 로렌조 메디치를 택합니다. 로렌조하고요 동생 줄리아노가 있는데 형이 훨씬 더 낫대요. 동생은 너무 잘생긴 거예요. 형은 아빠 닮고 동생은 엄마 닮았대요. 이 초상화를 보면 동생 굉장히 멋쟁이고 잘생겼어요. 이 형 로렌조는 추남이에요. 눈 튀어나오고 안구가 튀어나오고 턱은 길쭉하고 코는 약간 매부르고 그랬는데 어쨌든 재능은 형이 더 뛰어났기 때문에 형 로렌조가 대권을 이어받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정치를 하면서부터 할아버지의 이 뛰어난 감각에서 더 플러스 예술가들을 보는 눈이 아주 뛰어났다는 거 해안이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리스 철학 아카데미를 만들고 플라톤 아카데미 그리고 조각학교, 그림학교, 건축학교를 열어가지고 정말 실력은 있는데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요. 가난한 집안의 흙속의 진주들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로렌조 메디치가 하루를 길 가다가 꼬맹이 미켈란젤로가 열심히 조각을 본 거예요. 14살짜리가. 깜짝 놀라죠. 그러고는 너 아버지 뭐 하시노? 우리 아버지 백수인데 아버지 모시고 와라. 모시고 왔어요. 그 아버지가 통치가 한번 메디치에서 부르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우리 아들이 큰 잘못했나 싶어 고개를 숙이고 발랄 떨고 있는데 인자 모습으로 그러지 마시고 내가 당신 제안을 하고 싶어요. 당신 아들 조각한 걸 봤는데 내가 한번 키워보고 싶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내 양자를 입양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양자를 입양을 해요. 메디치 가문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메디치에게는 로렌조 메디치에게는 5남매가 있었어요. 5명의 아들 딸들이 있는데 그 아들 딸하고 똑같이 좋은 대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 미켈란젤로가 문제가 있어요. 성격 결함이 있어요. 누구와도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다친 폐쇄적인 성격, 수탉 같은 막 싸움닭 같은 성격. 누가 물어보면 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라면 제 생각은 이런데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나한테 왜 이런 걸 물어봐요? 나한테 테스트 하려고 그러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빈치하고도 맨날 싸웠어요. 근데 라파엘로한테는 굉장히 무섭게 됐어요. 멸시하고 무시하고 괄시하고 전시하고. 이게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세 사람이 피렌체에서 주로 활동을 했는데 다빈치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미켈란젤로가 22살 형님, 미켈란젤로가 라파엘로보다 7살 형님이에요. 근데 이 다빈치하고 미켈란젤로는 피렌체 출신이었고 라파엘로는 타도시 출신이에요. 우르비노라는 도시인데 자기 고향 선배자 선생님이 브라만테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대가예요. 건축의 대가.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 가는 베드로 대성당을 처음 설계한 사람이 브라만테예요. 라파엘로 선생님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 잘 만나가지고 이 선생님이 피렌체 가면 메디치 가문에 내가 추천서 써줄게가지고 거기서 이제 배우고 활동하고 또 로마 갈 때는 교황님한테 추천서를 써준 거예요. 그래서 후원이 좋았던 거죠. 근데 다빈치는 라파엘로를 참 이렇게 위로해주고 잘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는데 반해서 부드러운 성격인데 미켈란젤로는 아무리 잘해도 칭찬 한마디 인색한 사람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미켈란젤로가 주변에 사람이 없었어요. 하루는 이 클라스 아이들하고 한 이 성당으로 갑니다. 블랑카치 소성당이라는 곳인데 아주 옛날에 지은 성당이에요. 여러분들 아까 우리 그 다리 보러 갔잖아요. 백교 다리. 거기 다리 딱 건너면 반대편 언덕 있죠. 거기를 이제 울트르 아르노라고요. 우리가 있는 곳은 아르노강 시내 중심가고 거기는 외곽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강외곽. 거기에 이제 블랑카치 성당이 있는데 옛날에 1400년도 초반에 마차초라는 화가 남겨놓은 벽화 그림이 유명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르네상스 대가라면 미켈란젤로, 다빈치, 라파엘로 이렇게 들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 르네상스에 꽃을 피운 사람들이에요. 전성기 때 사람이고 1400년도 초반에 문을 연 사람들은 다른 사람 3명이에요. 누구냐? 아까 성당에 도모를 내던 브루넬레스키 건축가, 그 다음에 조각가로는 그의 절친 친한 친구였던 도나텔로, 코지모 메디치가 너무너무 첨예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메디치 가문만 묻힐 수 있는 그 지하 무덤에 조각가가 묻혀있어요. 그 바로 옆에. 그 다음에 이제 화가하면 마차초가 있습니다. 이 마차초는요 술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그림을 이제 그려달라고 이제 의뢰를 받으면 항상 그림값을 먼저 달라요. 선불로. 그걸 술로 다 마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추운 날씨에 겨울에 길거리에서 술을 취해서 길거리에서 잠들었다가 동사에서 죽어버려요. 객사한 거죠. 27살에. 그래서 몇 작품이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그의 작품이 모든 르네상스 화가들에게 교과서가 됐다라고 합니다. 피렌체 기차역 가면요 산타마리아 노벨라는 기차역이에요. 그 앞에 바로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이 있기 때문에요. 보통 성당은 들어갈 때 무료로 들어가요. 근데 성당 가끔 가다가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성당이 있어요. 그런 곳은요 분명히 볼만한 그림이나 조각 작품이 있는 거예요. 박물관처럼. 여기가 굉장히 비싸요. 11유로인가 받는데 이 마차초에 그림이 있는 거예요. 예, 그거 보러 이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자 여러분들 저 정면에 보시면 절벽 마을, 절벽 도시가 보이시나요? 아, 오래됐죠? 예, 한번 지나가면서 한번 보세요. 아찔합니다. 예, 절벽에 위태위태하게 지어진 집인데 저기 집 지은 게 언제인 줄 아세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에요. 3000년 전. 3000년 전에 중동 사람들, 에트루리아인들이 이사 와가지고 저기다 집 짓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현재 모습은 약 1000년 전 모습입니다. 저기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 저건 뭐 버려진 폐가겠구만, 버려진 집이겠구만 하는데요. 다 살아요. 해 떨어지고 나서, 해 지고 나서 이렇게 집에 불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집집마다 안테나가 다 있어. 우리 옛날에 1970, 80년대 쓰던 옛날 구식 안테나 있죠? 그런 거 다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오르막, 우측에 오르막에 보면 기찻길 같은 게 있죠. 아치 모양으로. 저게 이제 기찻길이 아니고 수도교라는 거죠. 수도교. 옛날 로마는 지금 우리가 현대인들에게 물려준 두 가지가 있어요. 길의 원조, 물의 원조라고 하죠. 그래서 물은 옛날 2000년 전 로마의 초대 황제 아구스투스 황제 때 너무 정치를 잘하니까 이 주변 지중해 나라들이요, 그리스, 이집트, 중동 사람들, 동유럽 모든 사람들이 로마로 들어옵니다. 로마 드립을 꿈꾸고 여기 오면 출세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만 명이라는 사람이 로마에 살았던 거예요. 지금 로마 인구가 한 450만 명인데 2000년 전에 10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대도시예요. 그 사람들의 물을 먹기 위해서, 물이 너무 수질이 안 좋았던 거, 오염된 물을 마시니까 아주 괴질이라든 이런 데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때 물 대신 뭐 먹는 줄 아세요? 포도주를 마셨어요. 아침에 뜨고 일어나면 물 한 잔 공복에 마시라잖아요. 이 사람들 공복에 와인 마셨던 거야. 그럼 아침부터 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아그리빠라고 이 학제 친구예요. 어릴 때부터 아주 절친 친구, 학교 친구. 근데 나중에 싸움을 잘하는 기사였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자기 사위로 자기 딸을 준 거죠. 그리고 집정관을 임명해요. 이 아그리빠가 자기 친구 황제를 위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는데 판테온이라는 신전을 건립합니다. 내가 보시는 최초의 원통형 신전, 거기에 돔이 올라가 있죠. 자, 그리고 내일 트레비분수 가면요, 와, 우리 아름다운 트레비분수 왔으니까 분수에 동전 던지고 젤라또 먹어야지.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바로 그 아그리빠가 그리스와 이집트의
최고의 석학들 토목공학자들과 함께 머리를 짜내가지고 로마에서 40km 북쪽에 떨어져 있는 높은 고지대에 상수원이 있어요. 거기서 물을 끌어오는 상수도, 예, 관을 만들어요. 파이프를. 그래가지고 그 관을 타고 쭉쭉 흘러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가 뭐 지금처럼 뭐 전기 펌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이 수학의 각도, 기울기, 자연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계속 이렇게 좋은 길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산을 만나면 터널을 뚫어서 관을 묶고 이렇게 깊은 계곡을 만나면 저런 기찻길을 만들어줘야 돼요. 수도교. 그래서 수도교는 2층짜리인데 그 위에 이 안에다 묻어요. 왜냐면 이 오픈이 되면 빗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염되면서 사람이 먹는 식수가 수질이 안 좋아지니까 안쪽에 묻어가지고 쭉 끌어옵니다. 그거는 식수로 썼고요. 위에 홈을 파가지고 빗물도 역시 흘러오도록 했는데 그거는 목욕탕 물로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이 도착한 종착역이 바로 트레비 분수이다. 트레비 분수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 가보면 그 분수 벽에 아쿠아 버진이라고 됐어요. 그럼 아쿠아가 뭐죠? 우리가 마시는 물이잖아요. 우리 아저씨한테, 기사 아저씨한테 물 마실 때 원아쿠아, 투아쿠아 이렇게 하잖아요. 버진은 뭐죠? 수천여. 처음 짜낸 기름, 엑스트라 버진 하듯이 처음 도착한 물의 지역이 바로 여기였다. 해가지고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수도의 원조가 또 로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로망의 원조. 포장도로라는 것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게 로마인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23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2000년 전, 예, 이때 이제 황제 정치를 시작했고 그 전에 한 500년은 집정관들이 나서렸어요. 공화 정치라 그러죠. 그래서 그때 집정관 수상 이름 뭐냐면 아피오 클라우디우스라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이제 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다. 예? 이 지중해 사회를 정복할 야욕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에서 남쪽으로 출발해가지고 한 200km 남쪽에 있는 나폴리,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300km 더 내려가면 이태리 최남단에 항구가 있어요. 브린디시. 거기까지 포장도로를 가는 거예요. 예. 거기 폼페이라는 도시를 가야 이 포장도를 만날 수가 있는데 로마에는 없어요. 예. 로마는요, 무솔리니가 수상 때 아구스투스를 너무 좋아한 거예요. 위인전 어릴 때 전기집을 읽어가지고 내가 수상이 되면 아구스투스처럼 해야지 해가지고 옛날 집과 도로를 다 파괴해버려요. 그리고 100여 년 전에 도로망을 다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폼페이라는 곳을 가면 옛날 마차, 말, 수레가 다녔던 그 옛 길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예, 찻길과 인도, 그리고 횡단보도에 해당하는 징검다리, 그리고 해지고 나들 깜깜할 때 달빛을 받아서 반짝반짝 빛나면서 길을 알려줬던 가로등까지 잘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쫙 깔고 나서 로마로 돌아와서 야, 여기서 머물 수 없다. 계속 더 확장해서 딸자 해가지고 로마에서 동서남북으로 쭉쭉 연결해서 로마의 영토에 육로가 닿는 곳은 무조건 도로를 깔았던 거예요. 그게 지금도 이걸 갖다 쫙 도로의 연장 거리를 펼쳐보니까 15만 킬로미터가 나와요. 그게 지구 3바퀴 도는 거리래요. 그래서 로마의 도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미켈란젤로 돌아갑니다. 이 마차추어가 그려놨던 이 그림을 열심히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아이들은 집중해 듣고 있는데 미켈란젤로만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혼자 저기 떨어져갖고 비 맞은 군지렁군지렁 하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뭐라고 하냐, 내가 발로 그래도 저거보다 낫겠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미켈란젤로 끔찍하게 싫어했던 친구가 하나 있어. 토리자노, 동급생인데 너무 이제 화를 못 참는 거예요. 멱살을 잡아 걸고 나와서 주먹을 몇 대 쳤어요. 그때 잘못 맞으면 코뼈가 부러져 버려요, 미켈란젤로. 그래서 내일 우리가 바티칸 가면 거기에 조각상도 있고 또 최후심판 그림에 자화상을 그려놨어요. 거기 보면 코뼈가 이렇게 비뚤어져 맞아가지고 비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손끝까지 비뚤어진 거예요. 평생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외톨이가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 미켈란젤로는 몇 살에 죽었을까요?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70, 60, 70. 퀴즈. 40살 때 60, 오래 살았어요. 생각보다 많이 오래 살았어요. 60. 79, 더. 와. 84. 그냥 팍팍 썼었죠. 92, 90, 딱 90에 죽어요. 예, 500년 전 인물인데 90까지 살았으면 정말 장수했죠. 굉장히 장수했어요. 그러면 라파엘로는 몇 살에 죽었을까요? 비슷했습니다. 37세, 37에 죽어요. 이게 라파엘로는 미켈란젤로하고 라파엘로 얼굴을 이렇게 같이 비교해 보면요, 라파엘로는 굉장히 잘생겼어요.
꽃미남이라 그러잖아요. 죄송합니다. 내일 기사가 전화 와서 전화 한번 먼저 받게요. 왔는데? 아니, 가이드한테 물어보면 되지. 어디 차 있어? 다 하더라. 맞다. 사진 한번 봐봐. 다른 사진. 전신 나오고. 자. 할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딱 이 너무 닮았지. 인물화 조상을 두고 보면요, 미켈란젤로는 추남이라고 하기는 좀 그한데 좀 무섭게 생겼어요. 일단 눈이 안고 돌출형, 코는 마저가 비뚤어졌어, 머리는 벗겨졌어, 키는 작아, 그리고 옷은 항상 평생 단벌 신상 작업복만 입고 다녀. 예, 그리고 손에는 항상 망쳐 정을 들고 다녀. 키는 작아요. 그러니까 피렌체나 로마에서 이 사람을 볼 때는요, 항상 뛰어다녀요. 뭔가 천천히 걸어다니는 걸 너무 바빠요. 그래가지고 어딜 그리 급하게 하세요. 아, 내가 지금 바로 이 채석장에서 대리석 덩어리 갖고 왔는데 내가 지금 빨리 작업해서 이 안에 아폴로 신을 구출해줘야 된대요. 왜? 아폴로 신이 어떤 모양으로 완성된 것까지 머릿속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꺼내주지 않으면 질식사에 죽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재죠, 천재. 예, 근데 이 라파엘로 같은 경우는 우리 안정환 선수가 여기 이태리에서 뛴 적 있잖아요. 예, 그때만 해도 테리우스 너무 잘생겼죠, 꽃미남. 딱 라파엘로하고 닮았어요. 정말 이쁘게 잘생겼는데 성격도 좋았어요. 사람들하고 잘 대주고 잘 지내고 하니까 제자들도 많이 따라서 항상 한 10여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녀가지고 아주 뭐 형님처럼 이렇게. 그리고 추기경이나 교황님 같은 고위 성취자들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라파엘로에게 그런 걸 딱 부탁을 하면 거기에 나오는 이 유명한 사람들 있죠, 뭐 황제라든지 아니면 철학가 얼굴에 내 얼굴을 좀 그려줄 수 있겠네 이러면 거절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려주면서 속으로는 싫은 거죠.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사인 스트레스를 일 끝나고 나면 로마 술집에 나가지고 술로 푸는데 항상 옆에 여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자들 가만 안 놔둔 거예요. 너무 이쁘고 잘생기니까. 그러다가 한번 잘못 걸려가지고 성병에 걸려서 37살 죽어버려요. 예, 매독에 걸려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무덤은 지금 현재 판테온 안에 있습니다. 판테온 신전. 미켈란젤로는 지금 어디 묻혔는지 아세요? 아까 제가 피렌체에서 얘기했는데, 아까 우리 쇼핑 가게 있잖아요. 가죽 가게 앞에 성당, 십자가 성당, 십자가 성당, 여기 말로 산타크로체 성당에 묻혀 있습니다. 예? 그 성당은요, 인사드리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유명인들 있죠, 천재 미술가들, 과학자, 정치가, 음악가 이런 사람들을 여기 묻어주려고 만든 무덤 전용 성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가 그 친구한테 맞아가 코뼈가 부러진 사건 이후로 사람과 전혀 어울리지 못하는 외톨이가 됐다 그래요. 자, 그렇지만 뭐 이 조과학교에서는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그래요. 그리고는 24살 때 첫 의뢰를 받아서 로마로 내려옵니다. 한 귀족으로부터 피에타라는 조각을 만들어 달래요. 피에타. 여러분들 피에타는 라틴어인데 자비란 뜻이죠.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혹은 슬픔, 연민,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형으로 죽어요. 예, 고개를 탁 떨구고 나면 그 밑에 누가 있죠? 어머니 마리아, 제자 사랑하는 요한,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려가지고 무덤 안으로 넣기 전에 마지막으로 어머니 품에 안겨서 기도를 하는 모습이에요. 어머니 마리아가 천국 가겠어요.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이거예요. 이 작품을 만드는데 피렌체 소원이 한 무명 종합가가 만들었다는데 서명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이 서명을 못 남기게 했거든요, 교황님이.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보러 온 이 갤러리들이 와 감탄 연발이에요. 계속해서 우와 우와. 그 누가 만들었대? 아무도 몰라. 왜? 서명이 없으니까. 글쎄 피렌체 소원 뭐 무명 종합가라는데 신인이라는데 이름이 모르겠네. 이러니까 그 옆에 있던 미켈란젤로가 성격이 급하잖아요. 예,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목숨 걸고 밤에 들어가요. 피에타 상으로 뛰어들어가지고 망치정을 가지고 가서 마리아님이 입고 있던 상의에 띠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띄어져 있어요. 아주 얇아요. 거기다가 망치화정으로 미켈란젤로 보나로티 피렌체 출신 몇월 며칠 조각했음이라는 서명을 남긴 유일한 작품이에요. 미켈란젤로가 얼마나 많은 작품을 남겼어요. 90까지 살면서 이 사람은 결혼도 안 했어요. 자식도 없어요. 오직 조각, 건축,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데 그림 2점을 남긴 거예요. 아, 3점이구나. 미켈란젤로는 그림 3점 남겼어요. 뭐냐? 천지창조 처의심판. 그리고 아까 피렌체 미술관 있죠? 우피지 미술관에 있는 톤도돈이라는 동그란 액자. 동그랗다가 톤도예요. 돈이라는 가문, 귀족 가문에서 의뢰를 받아가지고 그 가문 아들 영체식을 기념해서 만들어준 거, 그려준 거예요. 이거 3개 다예요. 그림은 정말 싫어했어요. 어릴 때 안 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유일하게 서명을 남긴 작품이 피에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내일 가서 보시면요, 글씨체가 반듯한 게 아니고 삐뚤삐뚤해요. 왜? 불안하잖아요. 내가 이걸 서명을 남기다가 밤에 수찰단에서 잡히면 감옥에 가니까. 예.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하고 미켈란젤로를 부른 사람이 있어요. 교황님이에요. 그 당시 교황이에요. 율리우스 2세라는 교황인데 이 율리우스 교황님이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다른 교황님과는 달리 학자 출신이 아니고 군인 출신이에요. 제대를 잡고 수학도 잘해요. 지략가라서 뛰어난 지략가라서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했던 분이래요. 자, 그래가지고 그 전쟁에서 성공해서 획득물로 이렇게 전리품을 가지고 오면 그걸 호요식하지 않고 정말 성당 짓는데, 교회 짓는데, 혹은 그림 그리는데, 조각하는데 많은 후원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르네상스 교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내일 보는 베드로 대성당을 시킨 사람이, 지은 사람이 이분이에요. 율리우스 2세 교황. 이분이 이제 미켈란젤로를 불러요. 그리고는 야, 내가 네가 만든 이 피에타를 봤는데 딱 내 스타일이요. 네가 내 작품을 하나 해줘야 되겠어. 내가 옛날부터 하고 싶었던 게 있어. 왜 뭡니까 교황님? 아, 내가 저 베드로 성당 다 짓고 나면 저 안에다가 내가 죽고 나서 묻힐 나의 무덤을 만들 거야. 그걸 영묘라고 해요. 황제나 교황의 무덤을 영묘라고 하는데 이걸 네가 만들고 그 위에 모세 조각도 네가 해주려 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얼마나 신이 나요. 첫 작품부터 교황님이 다이렉터를 큰 프로젝트를 맡기니까 신이 나서 카라라라는 채석상으로 가서 오늘 그 피렌체 도모 성당에 사용된 흰 대리석 있죠? 그게 카라라 산에서 나오는 거예요. 카라라 대리석. 거기서 이제 20덩어리나 되는 최고급 덩어리 대리석을 잘 꼼꼼하게 선별해서 가지고 내려와요. 이제 로마에서 작업 날짜만 기다리는데 갑자기 어느 날 작업 들어가기 전에 교황님 불러서 교황님 집무실을 갔어요. 근데 표정이 좀 안 좋아, 미안해 보여요. 교황님 하시는 말씀, 미안한데 야 미켈란젤로 네가 채석상에 대리석 해러 간 사이에 바티칸 화가들이 몰려와가지고 나에게 이런 축구를 하더구나. 교황님 무덤은 다음에 하시기로 하고, 저 미켈란젤로라는 친구는 시스틴 성당에 천정화를 그린 사람이 옛날부터 찾고 있는데 적임자 같아요. 이 사람은 시키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림 그리러 간 거예요. 그래서 와, 미켈란젤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는 그림 조각하려고 했는데 준비 다 마쳤는데 교황님 그림 그리래요. 근데 상대가 누구예요? 교황님이니까 안 할 수는 없어요. 좋습니다, 교황님. 제가 그림은 한번 해보겠죠. 미숙하지만 근데 저도 조건이 있어요.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는 이 그림이 다 완성될 때까지 1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아무도 몰라요. 예, 저는 누가 저 그림 그릴 때 보면 너무 예민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 잠그고 해도 되죠? 그래? 교황님도 보러 와서는 안 돼요. 오케이, 알았다. 또 하나는요, 이 그림의 내용을 교황님은 12사도 12제자의 그림을 그려달라 했는데 미켈란젤로는 싫다 그래요.
뭘 그렸냐? 창책에 나오는 천지창조라는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 그 순전히 미켈란젤로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에 도장도 콱콱 찍고 미켈란젤로는 작업장으로 한 10여 명의 조수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높이가 20m라 그랬죠?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손재주가 좋았던 종합과 건축가니까 뚝딱뚝딱 해가지고요, 사다리식의 이 계단 비계를 만들어가지고 여러 개를 만들어서 붙여요. 안전하게. 여러분들 이 아파트 집 지을 때 인부들이 이렇게 자재 들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있죠? 그 비계를 만든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제 들어가는데 이 그림이 쉬운 게 아니에요. 무슨 그림이냐? 프레스코아라는 그림이에요. 프레스코아. 영어로 프레시. 예, 이런 뜻인데, 지금 우리가 다니면서 보는 저 산들이요, 이탈리아, 유럽 산들은 석회암 성분이 많아요. 저걸 캐와가지고 망치로 막 깨가지고 가루를 내. 물에다 불려요. 오래 불려나면 이게 해반죽이 돼요. 시멘트 반죽처럼. 그걸 가지고 붓으로 스케치를 하는데 두꺼워요. 그림이 두껍게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이게 해반죽이 마르기 전에 물감을 발라야 돼요. 그러면 이 타이밍 싸움이에요. 해반죽이 굳기 전에 이렇게 페인팅을 하면 이게 스며들면서 굳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온도 습도만 조절해주면 천년 만년간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은 옛날 3000년 전 고대 그리스인들이 처음 만든 그림인데, 르네상스 화가들이 많이 발전을 시켰어요. 그래서 어디가 볼 수 있느냐? 폼페이, 아까 얘기했던 나폴리 밑에 있는 화산 폭발 도시 폼페이 가면, 여러분들 폼페이라는 곳은요, 옛날 2300년 전에 로마가 잘 나갈 때 거기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다 지역이잖아요. 나폴리 바로 위에 언덕이 있어요. 딱 해가지고 처음에 여름 휴가 왔다가 이제 여름 휴가만 지내고 보냈던 사람들이 와서 지내보니까 사시사철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풍부한 해양경과 그리고 날씨가 좋으니까 농사가 너무 잘 돼요. 그래서 귀족들이 여기를 노예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의 도시를 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하나의 국제 무역 도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길도 제대로 닦고 신전도 짓고 공회장도 만들고 검투사 경기장도 만들고 목욕탕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그랬는데 기원 후 79년도 약 한 300년 지나가지고요, 그 옆에 똑하니 서있던 이 산이 그냥 산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화산이었어요. 그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던 화산에 그걸 걸고 있었던 거죠. 이게 기원은 79년 8월 24일에 대폭발을 일으키면서 완전히 폼페이라는 도시를 파괴를 시켜버려요. 거기서 무서운 화산 암들, 바위 덩어리들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집 부수고, 거기에 화산 재들이 날아와가지고 바람과 함께 불려갖고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20m 높이로 덮어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는요, 이 무서운 소식이 들리면서 유럽 사람들은 이 폼페이를 발굴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1700년이나 지나서 이제 이것을 발굴하게 되는데, 와,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고대 로마 도시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국 왕, 프랑스 왕들이 지원을 해가지고 고고학자들 또 돈을 막 지원해가지고 지금까지 발굴 중인 곳이에요. 딱 가보니까 거기 옛날 집의 벽에 두꺼운 페인팅했던 그림이 남아있는데 이게 프레스코예요. 너무너무 선명하게 잘 남아있어요. 그렇게 파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건 이제 잘하면 괜찮은데, 미켈란젤로는 그림이 쑥스렀어요. 옛날 6개월 동안 그림학원 다닐 때 배웠던 건데, 어쨌든 연구를 하면서 하는데 자꾸 시행착오를 하는 거예요. 이게 타이밍 맞추기 힘든 거죠. 해반죽 발라놓고 바르기 전에 물감을 발라야 되는데 이거 자꾸 타이밍을 놓치니까 굳어가지고 긁어내야 돼요. 그걸 긁어내면 누구한테 들어가죠? 화가 입, 코, 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관지가 많이 안 좋았어요. 폐렴. 그 다음에 눈 시력이 많이 나빠졌어요. 그래가지고 24세에 불과한데도 굉장히 한 70, 80대 시력이 굉장히 나빠졌다고 그래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미켈란젤로는 하루에 한두 시간만 자면서, 자, 여러분들 왼쪽 저 언덕 위에 보시면 소나무길이 쫙 보이죠? 저기 이제 로마의 우산 소나무 가로수인데요. 로마 가시면 이제 저 소나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소나무는 그냥 하나의 단순한 나무가 아닙니다. 로마인들에게는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가지고 저 소나무를 옛날 이 포장도로 있죠. 거기다 가로수 심어가지고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돈 들인 거예요. 가지치기 다 해서 우산을 쫙 폈을 때 모양이에요. 여러분들 여름에 이제 한번 와보시면 여기가 얼마나 더운지 알 수가 있어요. 여름철 되면 40도 이상 올라갑니다. 불가마 더위예요. 우리나라는 습기가 많은
후덥지근한 여름이지만 여기는 40도, 45도까지 올라도 습기가 없기 때문에 완전 불감화돼요. 근데 그늘만 가면 시원해요. 예, 그래서 길 가는 사람들이 너무 더우니까 저 소나무 그늘에서 좀 쉬었다 가라 해가지고 저걸 저런 식으로 일부러 의도적으로 적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너무 피곤해. 하루에 한두 시간만 자면서 하니까 조금 피곤해가지고 이제 벽에 기대가지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잠겨있는 문이 찰컹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예, 20대 이 피가 긁긁 섞는 청년이니까 바닥에 있는 돌을 하나 집어들고 힘껏 던졌어요. 강속구로 날아가지고 그 그림자를 목덜미를 그대로 맞췄어요. 가격인데 묵 하는 소리가 기절한 거예요. 쓰러진 거죠. 얼른 쫓아가서 보니까 아이고야 사고 쳤어요. 교황님이 기절했는 거예요. 율리우스 교황님이 약속을 했는데 군인이잖아요. 군인분들 좀 급하잖아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문을 잠가놓고 참 8개월이 지났는데도 자기한테 보고 하나조차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야 내가 한번 보러 들어가 봐도 될까 하고 브라만테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에이 교황님 가도 돼요. 열쇠를 달라 해서 보러 들어갔다가 그 복변을 당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들어와가지고요 교황님이 잠이 오겠습니까? 예?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화도 나고 3일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3일 지나서 미켈란젤로 부릅니다. 자기 방으로. 그리고 사람들 다 내보내고 들고 다니던 떡갈나무 지팡이, 이 교황님 가문을 상징하는 나무인데 이걸 항상 들고 다니다가 미켈란젤로 이 짝대기 가지고 한 서너 대 후려 긁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만든 이 짝대기가 머리를 딱 친 거예요. 자존심 강한 미켈란젤로가 눈이 완전 뒤집어져요. 보통 다른 일반 화가 같으면 교황님 죄송합니다. 교황님 좀 올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는데 미켈란젤로는 웬걸요? 교황님 저하고 계약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계약서 도장도 찍고 안부식을 했지 않습니까? 약속을 어긴 것은 교황님이니까 저는 그림 그릴 수 없어요. 집에 갈랍니다! 라고 붓을 던지고 가버려요. 여러분들 교황이 무슨 뜻이에요? 교회의 황제예요. 예? 여러분들 그 당시에 뭐 독일 황제, 스페인 황제, 뭐 영국 왕 때도 이 교황님이 그 왕을 갖다가요 파문하면 카톨릭 사회에서 파문시켜버리면 국민들이 이 왕을 축출해서 버려버려요. 그토록 무서운 분인데 미켈란젤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 작품에 자기 예술관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떠난 이 자리에 바티칸 화가들을 다 소집을 했어요. 자 미켈란젤로가 그리다 간 이 미완성 그림을 누가 마저 완성하겠냐 했는데 아무도 손을 못 드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는 하나의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미켈란젤로에게 교황님이 무덤 지키고 모세 조각상까지 큰 작업을 시키니까 기존에 있던 화가들 예술가들이 배가 아팠던 거예요. 질투가 난 거죠. 저런 내 손이한테 왜 우리한테 상의도 안 하고 저런 걸 맡길까 해가지고 그렇게 이간질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림을 한번 시켜보고 20m 높이에서 그림 그리다가 웬만하면 다 포기하고 나가 떨어지거든요. 그럴 줄 알고 그러면 내 제자 라파엘로에게 대신 맡기면 되겠다라고 한 거죠.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이걸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죠. 자, 그걸 보고 아무도 손을 못 듭니다. 교황님, 아무래도 미켈란젤로를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자, 그래서 사람을 불러 보내요. 미켈란젤로 피렌체 집으로 사람을 보내는데 그냥 보내면 안 오겠죠. 그래서 돈을 쥐어 보냅니다. 금 500 두카티라고 해서 로마 화폐인데 그게 요즘 우리 돈으로 하면요 20억 원이에요. 미켈란젤로인데 그 정도 받아야죠. 그래가지고 이 고집센 미켈란젤로가 이 돈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네, 받았어요. 아무리 자존심 세도 지금 가정 형편은 어려워요. 지금 형하고 아빠들은 굶고 있어요. 그래서 미켈란젤로만 쳐다보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제발 좀 어떻게 좀 해주라. 통장에 좀 보내주라. 송금해주라. 부담감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눈 한번 딱 깜짝하고 지금 감고 용서한다 라고 왔어요. 그리고는 다시 이 천정으로 사다리 타고 올라와서 처음 시작한 날부터 지금까지 완성될 때까지 4년 7개월 걸려서 천지창조라는 그림을 만들어낸 거예요. 4년 7개월. 자, 이 그림을 개봉할 때 교황님, 추기경님들 그리고 귀족들 높으신 분들이 먼저 오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티칸 화가들 와서 보는 거예요.
다들 이 경탄을 금시 못합니다. 그 중에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라파엘로예요. 라파엘로는 피렌체에서 활동할 때 미켈란젤로가 자기를 너무 무시하고 하는 거에 대해 상처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리는 그림이 있어요. 아테네 악당이라고. 그 유명한 그림인데 거기 이제 그리스 이 철학가들 한 50명이 등장을 해요. 그 주인공이 2명 있어요.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 딱 2사람이 있는데 이 플라톤 얼굴에다가 자기를 너무 아껴주고 부드럽게 대해준 다빈치 얼굴을 그려줘요. 근데 미켈란젤로는 없어요. 이 그림이 다 끝났어요. 이미 완성됐는데 그 천지창조라는 그림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정말 싫긴 한데 천재야. 네. 자기는 평생 그림만 그리던 화가고 이 사람은 조각가라 그랬는데 그림까지 잘 그려. 자기의 능력을 뛰어넘는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아테네 악당에 원래 없던 자리인데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잘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이 철학가를 그려줘요. 미켈란젤로 성격하고 잘 맞겨. 다른 철학가들은 서로 대화하고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 모습인데 이 미켈란젤로 철학가는요 혼자 구석에 앉아갖고 탁사에 턱을 딱 개고 혼자 이렇게 있어요. 누구하고도 이야기하기 싫다는 거죠. 미켈란젤로 성격을 너무너무 잘 표현한 거죠. 근데 처음에 이 미켈란젤로가 자기 철학자를 보고 싫어했어요. 왜? 아니 다빈치는 플라톤을 그려주고 나는 뭐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독보잡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나 무시하나 이랬는데 2번, 3번 일 보다 보니까 정이 들었어요. 왜 정이 든 줄 아세요? 그 사람의 신발이었어요. 다른 학자들은 그 당시에는 샌들을 신든지 맨발로 다녔대요. 근데 이 미켈란젤로 철학자 신발에는요 가죽 부츠를 신겨준 거예요. 오늘 우리 피렌체 갔는데 뭘 보고 왔죠? 가죽 제품 보고 왔잖아요. 가죽으로 먹고 사는 듯이 800년 전부터 미켈란젤로가 피렌체 출신이라는 걸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모습을 그대로 옮겨다가 자기가 그리는 천지창조 옆에 사람 초상화를 그려요.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요나, 하박국, 스가랴 그러는데 거기에 예레미야에다가 그대로 자기 얼굴을 그린 거예요. 가죽 부츠를 신고 있는, 가죽 신발을 신고 있는 모습으로 옮겨놨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 그림 천지창조로 인해서 미켈란젤로는 이제 굉장히 유명해져요. 로마, 피렌체, 로마를 계속해서 왕래하면서 아주 바쁜 시기를 보냅니다. 건축과 조각에 아주 몰두하게 돼요. 피렌체에서는 메디치 가문이요, 로마에서는 교황님이 계속해서 이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 가보시면요 캄피돌리오 언덕이라고 여기가 이제 영어의 캐피털이라는 단어가 유래된 곳인데 수도 언덕이에요. 옛날 2000년 전에 제우스 신전이 있던 장소예요. 그리고 거기를 교황님이 네가 다시 리모델링 한번 해가지고 미켈란젤로가 리모델링 타고 올라가는 계단 그리고 바다 거의 3개의 건물 이걸 갖다가 르네상스식으로 최초로 만들어서 멀리서 그냥 이런 육안으로 보면 디귿자 모양인데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게 변화해요. 움직여요. 싹 좁아집니다. 광장바닥도요 분명히 직선으로 이렇게 흰색 돌이 그려져 있는데 위에서 내려다보면 곡선을 휘어져 한 송이 꽃이 그려져 있어요. 예, 이런 것도 만들고요. 피렌체 가가지고 메디치 가문의 성당인 로렌토 성당도 짓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최초의 도서관 라우렌티나 도서관도 만들고 다비드상도 만들고 수많은 작품들을 만들고 왕성한 활동을 하다가 70살 때 다시 불려 들어옵니다. 이 방으로. 자, 누가 부르느냐? 아까 천지창조 시켰던 교황님은 돌아가셨어요. 일리우스는 돌아가시고 그 다음 교황 2명이 레오 10세 그 다음에 클레멘스 7세라는 2분인데 이 2사람이 누구냐? 미켈란젤로를 키워줬던 로렌조 메디치의 아들들이에요. 여러분들 이 메디치 가문이요 그냥 뭐 정치만 잘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가고 유럽에서 인기이 좋았던 게 아니에요. 그 보이지 않는 힘을 자기들 스스로 만들었던 거예요. 아들들을 키워가지고 교황을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 우리 가문 우리 도시에서 교황 하나 배출되면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레오 10세라는 교황은요 메디치 로렌조 메디치 둘째 아들이에요. 근데 클레멘스는 친아들이 아니에요. 얘는 조카죠. 정확히 따지면 그 로렌조에게는 동생이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줄리아노. 근데 얘가 너무 잘생겨서 엄마 닮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피렌체 처녀들이 가만 안 두지를 않았어요. 그 사이에 아들 하나 낳아요. 총각 때. 그래서 키웠는데 하루는 이 부활절 미사 때 아까 보셨던 피렌체 두오모 대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리게 된 거예요. 피렌체 메디치 가문이 일찍 가가지고 미사보다 일찍 가서 미리 이제 예비 기도를 올리고 있는데 이 메디치 가문의 독식하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했던 파치 가문에서 라이벌 파치 가문에서 시스틴 교황님과 합작을 했어요. 시스틴 가문하고 파치 가문이 저기에요. 친척이에요. 육촌.
그래가지고 야 이번에 메디치를 제거하자 해가지고요 킬러를 고용하는데 신부님 옷을 입고 온 거예요. 전부 성직자 옷을 입고 온 거죠. 그래가지고 고개를 딱 숙이고 기도를 하는데 이 로렌조 메디치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신부님 동작 하나하나가 계속 실론을 들고 지켜봤는데 동생 줄리아노는 기대에 푹 빠져가지고 하는데 너무 기대에 몰두있다 보니까 그 담당한 킬러가 칼로 뒷목과 정수리를 약 20번 이상 찔러서 그대로 그 자리에 죽어버려요. 근데 형 로렌조는 끝까지 저항하다가 살아납니다. 가벼운 철거성만 있고 나중에 병에서 회복했더니 형 로렌조가 대대적으로 군대를 풀어가지고 파치감은 다 잡아들여서 숙청을 해버려요. 실어 말려버려요. 그리고는 사랑하는 동생 줄리아노의 아들이었던 줄리오를 입양해서 자기 양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육을 시켜서 클레멘스라는 교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와는 한솥밥을 어릴 때 먹고 자랐던 친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황님도 미켈란젤로 성격을 알잖아요. 같이 이렇게 어린 시절 보내다 보면 이 사람은 함부로 편하게 할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조심스럽게 친구 미켈란젤로야. 지금 이 시스틴 성당 안에는 다른 곳은 다 그림이 완성되지 않았는가? 단 한 군데 재단 벽화만 비어있지 않을까? 자네가 해주게, 마저 완성해주게 라고 합니다. 그래서 흔쾌히 선당하고 이 미켈란젤로가 노부를 이끌고 제자 한 10여 명과 함께 다시 이방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사다리 비계를 만들어서 정면벽에다가요 7년에 걸쳐서 최후의 심판이라는 글을 만듭니다. 최후의 만찬 아닙니다. 심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단테 신곡 천국 연옥 지옥 이걸 갖다가 문학이었는데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거 이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딱 그리는데 여기 천국의 최후의 심판자인 예수 그리스도와 어머니 마리아 이런 사람들을요 총 출연진 291명을 전부 다 벗겨요. 알몸으로 그린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바티칸이에요. 여기 술집도 아니고 목욕탕도 아니고 바티칸에 교황님이 계신 곳이 추기경들이 계신 곳에다가 전부 다 여기 성경에 나온 인물을 전부 다 성기를 드러낸 거예요. 알몸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도 이런 난리는 뭐 말이 안 돼요. 미쳤냐고 어디 술집에 나올릴 만한 그림을 여기다 그립니까? 이 말이 안 됩니다. 교황님 저 지우든지 아니면 속옷을 그리든지 하시라고 하십시오. 미켈란젤로가 그래요. 나 제목에 칼이 돌아도 제 그림엔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저를 죽이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뭐 죽일 수는 없잖아요. 이 천재를.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죽고 나서 트렌트 공의회라는 이 종교회의에서 이 그림을 살려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대로는 둘 수 없으니까 미켈란젤로가 남겨놓은 유일한 제자 바로 다니엘레다 볼테라는 제자를 시켜가지고 선생님이 알몸에다 기가 막히게 주요 부위만 은밀한 부위만 속옷을 탁탁 채워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한테 붙은 별명이 뭔지 아세요? 기저귀 공장 공장장, 팸퍼스 공장 공장장이라는 별명이 붙었대요. 자, 그리고 이 그림을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했던 추기경이 한 명 있어요. 최진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냥 미켈란젤로가 싫었던 거예요. 사람 자체가 싫으니까 비판은 너무 심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미켈란젤로가 어느 날 밤에 북과 물감을 가지고 들어와서 거기에 지옥의 문지기 얼굴, 거기는 그리스 왕이에요. 원래는 미노스라는 왕인데 그 추기경 얼굴을 바꿔버려요. 그리고 그 길을 당나귀 길처럼 거려요. 바보 멍충이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 해학적 뜻으로 뱀이 몸을 칭칭칭칭 감아가지고 손도 못 쉬게 만들고 이 뱀이 입을 좀 벌려서 추기경의 거시기를 꽉 물어버립니다. 한 3일 지났나요? 이 추경이 다시 건수를 잡기 위해서 딱 이 방에 들어와가지고 그림을 딱 둘러보다가 깜짝 놀래요. 잠깐만 3일 전만 해도 딴 사람인데 왜 내 얼굴이 있지? 뱀한테 물려가지고 고통받는 모습이에요. 놀래가지고 교황님한테 찾아갑니다. 교황님 그래도 제가 명색이 수석중인데 이게 뭡니까? 빨리 미켈란젤로한테 얘기해서 지워달라고 해주세요 하러 가는데 교황님은 누구죠? 미켈란젤로 한 손가락 먹고는 메디치 가문의 아들이에요. 예, 이런 죄에 거절당하고 지금까지 500년 동안 벌을 받고 있다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가 아침에 이제 버스를 타고 근데 이제 우리 호텔 도착하시면 이 버스는 끝나요. 아시겠죠? 네. 제가 자꾸 강조해서 재차 반복하는 게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라든지 중요한 것들 두고 내리지 마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밥 먹고 호텔 가면 바로 내리시는데 미리 짐을 중요한 거 잘 챙겨 놓으세요. 그리고 자고 나면 내일 아침에는 다른 버스가 와요. 딴 버스에다가
캐리어를 실어야 돼요. 이 버스에서 3박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 호텔은 1박만 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우리가 아침을 조식을 6시 15분에 먹을 거예요. 그리고 6시 50분에는 출발을 해야 돼요. 내일 교통 상황, 트래픽을 감안했을 때 그러려면 적어도 6시 40분부터는 짐을 실어야 돼요. 10분 정도 걸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딱 기억해 주시고 50분에 딱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한 8시쯤 이렇게 도착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바티칸 박물관 문 앞에 우리를 담당하는 이탈리아 여자 직원이 나와 있을 거예요. 일명 안표 직원입니다. 굉장히 비싼 표를 사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코로나 이전에는요, 바티칸 표가 그냥 현장에 줄 서서 이거 들어가면 17유로예요. 그 다음에 수신기가 1.5유로. 그리고 이제 그거 줄을 서면 너무 오래 서요. 2시간, 3시간 사야 돼요. 2시간, 3시간 기다렸다가 들어가야 돼.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2시간, 3시간 섰다가 들어가면 이미 다리에 힘 다 빠져가지고 진짜 볼 때 되면 기운이 없어가지고 빨리 나가자 그래요. 또 안에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예약을 하면 추가로 4유로 예약비 추가했는데 이제 코로나 지나고 나서 바뀌어버렸어요. 완전히 바뀌어서 거의 100% 안표를 구입하지 않으면 힘들도록 돼 있어요. 이 바티칸 주변에 이 여행사들이 바티칸 표를 담당하는 여행사들이요, 미리 앞으로 일주일 후, 열흘 후의 표를 다 아도를 해버려요. 일본말로 싹 다 아도해가지고 거기다가 눈덩이처럼 프리미엄을 붙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21유로라는 표가요 지금 40유로에 나와요. 45유로 막 이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 우리가 그 비싼 표 가지고 들어가는데 대충 보고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제대로 보셔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박물관 들어가면 바로 뭐가 나오느냐, 엑스레이 검색대를 만나게 됩니다. 공항에서처럼 우리가 가지고 가는 모든 소지품들을 거기서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근데 공항처럼 그렇게 엄격하고 깐깐하지 않습니다. 요것만 넣으시면 돼요. 올려놓으면 우리가 가지고 가는 모든 가방 있죠, 배낭, 핸드백, 허리에 차는 수액 다 풀어가 올려놔야 돼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꼭 올리시고, 그 다음에 혹시 사진을 디지털 카메라 따로 찍는 분 디카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우산 있으면 우산도 올려주세요. 가방, 카메라, 휴대폰, 우산, 필수품 뭐 요것만 올리면 돼요. 수신기 버스 올리고 물 올리고 동전 올리고 이거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가방, 카메라, 휴대폰, 우산만 올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흉기가 될 만한 거는 반입 금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칼이라든지 가위, 그 다음에 여행에 아주 용이한 맥가이브 칼, 카메라 삼각대 이거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나오실 때는 혹시라도 깜빡하고 갖고 나오더라도 버스에 두고 내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검색대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생이 3명, 3명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 여자 직원하고 같이 우리 학생들은, 우리 초등학생들은 여권 없어도 돼요. 근데 좀 큰 중학교, 고등학교 언니 누나들은 자신의 여권을 자기가 직접 손에 들고 따라가면 됩니다. 엄마 아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가가지고 순서되면 여권의 사진 부분만 이렇게 한번 쭉 보여주시면 오케이 하고 통과합니다. 그렇게 해서 티켓팅을 하고 티켓을 나눠드려요. 여기는 각자 개인표를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딱 지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화장실 한번 쓰실 거예요. 우리 호텔에 출발해서 1시간 이상 가니까 들어가면 바로 표 끊는 사이에 여러분들 화장실 쓸 수 있도록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그 옆에 수신기 나눠주는 곳으로 갑니다. 1층, 2층으로 두 군데에서 나눠주는데, 그 직원이 그날 상황에 따라서 2층에 가서 받으세요, 1층에 여기서 받으세요 하면 주는 대로 받으면 돼요. 그리고는 여기 수신기가 좀 낯설어요. 네, 우리 수신기처럼 이어폰으로 꼽는 게 아니고 이어폰이 필요 없는 아주 가벼운 조그만 소형이에요. 귀에 바로 끼워서 듣도록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게 조금 적응이 잘 안 되시는가 자꾸 이렇게 만지작 하시는데 내일 박물관에서만 쓰시면 끝나요. 네. 그렇다고 우리 수신기를 안 갖고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수신기도 꼭 가져가서 여기 수신기 받을 때 체인지를 해야 돼요. 우리가 집어넣고 얘는 그걸 끼우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굿모닝. 굿모닝. 언제 왔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식사하셨어요? 아니 아니 10분 우리는 아, 여기 다른 팀. 안녕하세요. 아, 제가 좀 기다리세요. 네. 제가 좀. 아직은 안 왔죠.